안녕하세요. 청년과 함께하는 선진화 제1회입니다. 오늘 순천향대학교 김용화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기본보장제도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그리고 구제계획위원회 위원까지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선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각자 여러분들의 청년 학생들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7기로 활동했었던 권순영입니다. 네, 현재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주식 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14기로 했었던 이경환이고, 지금 이제 올해 군대, 해군 대위로 5월에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8월에 카이스트 대학원을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10월부터는 지금 개인 신용평가 회사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로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사범대학교에서 음악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암 선진화 19기로 활동했었던 윤예지고요. 지금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이제 뷰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19기 출신의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20기로 활동했던 정수연입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교수님, 예,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지금 수료생이라고 할까 뭐 어떻든 분들이 항상 제가 같이 뵙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육 우리 18기나 19기나 20기는 아마 제가 하실 때 잠깐 수업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얘기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뵙기도 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뭐 어떻게 할까 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지금 너무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국민기본보장제도 아마 여러분 이제 화면을 봤을 거 다 봤다. 질문도 예리한 질문 역시 우리 선진화 아카데미 사람들 역시 뭐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질문도 이미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간략하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국민기본보장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뭐 사실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크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은 5대 사회보험 플러스 이제 우리 세계 특수직영연금까지 합하면 8대 사회보험이고요. 뭐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고 긴급지원제도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각종의 다양한 제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다 있는데 뭐 제 역할 못 하고 있다는 거 말씀 이미 드리고 있고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제도가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수단, 공공보조, 복지서비스 4개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용 부담을 하느냐 마느냐, 안 그러면은 소득자산 조사를 하고 급여가 지급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이렇게 나눠지고요.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이 있으면서 소득자산 조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수당, 뭐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거죠. 소득자산 조사 없이 바로 비용 부담 없이 또 지급되고, 공공부조 제도는 비용 부담은 없지만 소득자산 조사에 따라서 그 지급되는 뭐 4개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떻든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보상이 되는데 보험료 안 내거나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공공부조는 어떻든 지금 현재 뭐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서 특히 지금 부양 의무 기준은 없어졌는데 재산 소득 환산 기준 때문에 또 상당수가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사회수당은 뭐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그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떻든 보편적 빈곤 예방 필요한 이 지속급여가 필요하냐, 노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복지에 대한 니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노동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이 교육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보육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급여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질병과 재해 같은 경우에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이 니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든 구멍이 나 있는 상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뭐 이런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정시적으로 항시 보장해야 될 것도 있고 한시적으로 보장해야 될 것, 수시 보장해야 될 것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어떻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은 뭐 사회복지제도 시작한 거는 YS 때부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1995년도 국민복지제도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렇게 도입됐는데 이 외국에 어떻든 뭐 선진 외국에 있는 제도는 거의 다 도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중복 비효율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빈 구멍이 많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국민 기본 이 빈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는 돈 있는 사람 상위 60%를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위 한 5%를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한 35%가 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안전망인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있는 사람한테는 든든하게 뭐 더 완전히 든든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데 그리고 또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또 보장을 하는데 중간에 어중간한 어려운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35%를 커버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 계층 간의 형평성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규모의 차등이라든지 제도 간 정합성, 효율성, 지속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뭐 요즘 뭐 옛날에는 뭐 국가가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하위 50% 하위 빈곤층에만 보장하는 제도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욕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각지대를 갖다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은 아예 기본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금 월 30만 원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우리 국민보장제도
뭔가 현재 사회안전망으로 안 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새로운 국민기본보장법을 통해서 그렇다고 뭐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두고 사회보험제도로 커버 안 되는 제도는 국민기본보장제도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부양음자 기준 이미 폐지됐고 재산 기준 조정하면서 우리 지금 EITC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이것까지 통합해서 하나 만들자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이 통합하지 않냐 이거 다음 페이지. 국민연금도 좀 2층 구조로 가는 방향이 근본적인 개혁 방안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기초연금 부분하고 국민연금의 기본 부분하고 통합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 다음 페이지.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한테만 도움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자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고용보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고용보험에서 하다 보니까 육아휴급여도 그렇고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뭐 출산 육아에 따라서 이렇게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도 뭐 지금 만 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까지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냥 두면 그렇게 갈 건데 아예 뭐 바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재보험 제도는 뭐 거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도인데 어떻든 전반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되 이제 장애 뭐 사망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보험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을 묶여야 되고 다음 페이지. 건강보험 노인장애인비 요양보험은 뭐 오료급여제도라고 있습니다. 빈곤 사람들한테 쓰던 오료보호제도인데 이걸 국민건강보험과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금화 필요성,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거. 다음 페이지. 보육료 지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파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대상자별로 이거 좀 정리를 다시 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뭐 재원,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그냥 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은 사각지대 빠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이럴 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통합, 보험료 부가 징수를 통합하자는 거, 국세청 중심으로. 이게 이제 좀 관리 운영 체계와 관련돼서 좀 핵심적인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관리 운영은 뭐 기본적으로 새로운 뭘 하나 만들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금급여 중심으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 기본소득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재원 조달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본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자신이 소개했던 순서대로 권순영 학생부터 교수님께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엄 선진아 아카데미 17기 권순영입니다.
그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데 현재 소득은 적지만 부유한 자산가에게 이제 자산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낮게 징수하면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보험료는 크게 보면은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두 개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로 이제 어쨌든 1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제 관리하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 뭐 주로 자영업자라든지 은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지금 다르죠.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이나 자동차로 부과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지금 재산과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에 도입될 때는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도입됐죠. 그렇지만 1987년, 88년에 89년에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확대가 됐는데,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유로 소득을 어떻게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 재산이나 자동차까지 이를 같이 포함해서 보험료 부과했던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자기의 소득이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거래가 카드로 이루어지고 현금에 의한 거래가 거의 없어져서, 물론 이제 일부 있죠. 뭐 우리 길거리에 뭐 시장통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뭐 이렇게 현금 거래가 일부 있지만 그거는 아주 어려운 경우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카드 사용량은 100% 국세청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득 파악 문제가 없고, 지금 분석한 거로는 한 3% 정도 소득 파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더 이상 그 높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고, 또 그 하나로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지역가입자 하면은 자영업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가입자, 자영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은퇴 후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지역가입자로 많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지역가입자에는 상당수 직장가입자가 은퇴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험료가 나오는데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게 뭐 굉장히 그런 엄청난 재산이냐, 그게 아니라 달랑 자기 사는 집 한 채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재산에 소득이 창출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보험료를 부과하니까 이 사실은, 그리고 그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더 많아진, 사실은 실제로는 꼭 더 많아진다기보다는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고 절반만 근로자가 냈거든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을 자기가 내니까 사실은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과거에 냈던 보험료 전체 보험료 2분의 1만 냈던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되면서 이제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사실은 뭐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그냥 올라간 건데 그 보험료만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한테 보험료 내야지 뭐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뭐 롤스로이스 탔다고 우리가 막 적개심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보험료 꼭 이 사람들 내게 해야 된다 이런 작정할 사람들의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롤스로이스 타든 뭘 하든 그거는 각각의 개인의 문제고, 우리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외의 모든 국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보험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뭐 하면은 뭐 저게 강남에 뭐 타업 뭐 팰리스에서 살는 사람들은 뭐 보험료가 얼마 이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를 그런 사람 중에서 소득이 파악 안 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아주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재산이 얼마 이상이고 그리고 소득이 파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사람은 별도로 아주 제한적으로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요즘 이제 소득을 완전히 숨기고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이제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분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14기 이경환입니다. 예, 요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쪽은 외국인들이 가입하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이득이 된다 하고 어느 쪽은 외국인들이 가입하는 게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걸로 논쟁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게 팩트인지 좀 많이 궁금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입하는 게 이득일지 해가 될지.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사회보험 가입 문제는 이득이 있다 없다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이게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강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접근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뭐 거의 상반되는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민족이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속지주의 대한민국 예를 들면 미국 대륙에 살면 뭐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태어나면 뭐 아버지 엄마가 다른 사람이든 말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미국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한국 사람 한국 국적을 안 주는데 미국은 속지주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인주의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제 국가의 전통이 있고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미국은 속지주의 할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 속인주의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글로벌한 오픈 경제 지구가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인주의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같은 제도를 적용해서 같이 보험료 부담도 같이 하고 받을 거 있으면 같이 받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익이다 손해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토 내 영토 내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같은 제도로 적용받아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뭐 이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뭐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손해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험료 내는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일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은 우리나라에 오지를 못해요. 아픈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보험료만 내고 별로 받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사람도 우리나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지 건강보험은 손해 주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보험료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대부분 돌아가실 때 일시금으로 받아가시거든요. 그럼 보험료 낸 것에 이자 붙여가지고 그냥 이자만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낸 것만큼만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지금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 낸 것의 3배를 이상 받도록 돼 있고, 지금 미래 세대도 1.88배 되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도 손해도 안 주고, 이익도 안 주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이 사람 실업되면은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니까 고용보험 내봐야 보험료만 내지 받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받아봐야 잠깐 몇 개월 받고 끝나는 거니까 이분들도 그것도 이분들이 우리나라한테 불이익 준다고 할 수는 없고, 산재보험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다친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우리가 치료해드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런 예. 그래서 우리 보험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비용 편익 분석해도 별로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음 질문자입니다. 저는 19기 서승경이고요. 저는 근로 의욕 감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공공부조가 더욱 강해질수록 근로 의욕 감퇴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람들의 특성인지 안 그러면 이런 나라의 이런 특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보험이 더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공공부조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강화가 된다면 또 부익부 이런 게 빈익빈 이런 게 커질수록 의욕이 강해지다 보니까 근로의욕 감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급여가 지급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근로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복지급여를 많이 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 본성에 가깝다.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건만 되면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익을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본연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사실 근로 이욕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져서 결국은 체제적으로 실패한 국가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일부 제도가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제도는 우리 자본주의 제도, 원래 자본주의, 순수 자본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이 개념을 이 자본주의가 일부 가져온 거고, 따라서 그 가져온 그런 이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가져온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유인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다만 정도의 문제죠. 이게 국가가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공정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침해가 될 정도로 부담스러운 거냐 아니냐 그 정도지. 기본적으로는 다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공공부조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 대표적으로 그냥 공공부조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손보험이라고 있어요.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민영 건강보험인데 의료보험인데 가입하면은 그냥 너도 나도 보험급여 받으려고 사실은 그냥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걸 갖다가 병원 가서 안마 비슷한 걸 받고 지금 실손보험이 그냥 적자 손해율이 140%까지 났잖아요. 지금 그냥 제도가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보험료 16% 이상 되고 매년 이렇게 해도
또 그 사실은 그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편법적으로 그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그런 것이 생기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그런 제도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 측면으로서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보조제도 우리나라 뭐 지금 또 적지 않게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이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뭐 그걸 우리는 빈곤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일할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근로이익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근로유인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소득공제라고 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더라도 30%는 공제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역시 부족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미 이게 이제 체질화돼 가지고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한 빠져나갔으면은. 그래서 일단 빈곤의 트래블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데 한번 빠지면 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빠지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 전문가가 붙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도 드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드리고 일할 수 있는 뭐 기회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냥 빈곤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받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적극적 노력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런 국가가 적극적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을 또 줄일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게 이미 선진국은 다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복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커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전체 급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도 뭐 그냥 어떻든 받으려고 집 팔고 뭐 자식한테 빨리 돈 주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 받을 수 하려고 하고 소득도 감추고 뭐 이런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한 단계 높은 선진화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 수준이 한 단계 정도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증가하고는 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것에 그런 것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준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재학시하고 그 사람들을 제한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왜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좀 본연적 측면, 뭔가 부족하거든요. 힘들고 지금 현재 다른 탈출구가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이분들이 좀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국가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기본소득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의욕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아니면 요새 떠오르고 있는 영케어러 그 이제 젊은 이제 부양자분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기술의 발달로 직업이 사라지신 분들 이분들이 근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신 분들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기본소득을 받기보다는 본인들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원한다. 이런 이제 반발심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한 나라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반발심 같은 거는 없었을까요?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저는 이제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기본소득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리고 항시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의 돈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월 30만 원, 1인당 월 30만 원을 계속해서 지급하자는 그 주장이고요. 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월 50만 원까지 지급해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의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실시하자고, 그런 걸 시행하자고 국민 투표를 붙였던 나라는 있습니다. 스위스죠. 그래서 스위스는 국민 투표를 붙여가지고 거의 한 70%에 가까운 사람들, 거의 60%, 한 3분의 2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안 된다. 근데 요새 재밌죠.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 30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월 300만 원씩 주겠다. 그 대신에 다른 복지급여는 다 폐지하겠다. 라고, 그러면 사실은 살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국민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각을 왜 했느냐? 내가 받는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우리한테 세금 부과해가지고 준다는데, 결국은 우리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그 자본주의 개념이 강한, 그러니까 유럽의 스위스도 복지국가지만 복지국가 성격이 좀 달라요. 굉장히 그 사적 자치, 개인주의, 국가보다는 개인, 뭐 이런 개념들에 더 강한 좀 특별한 나라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그런 제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사적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아마 기각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도 이제 뭐 아예 도입되기 전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알래스카 석유 자원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 중에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석유 수익의 여부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여부에 따라서 그 알래스카 주민들한테만 뭐 연 뭐 한 1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이 정도 주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미국인 주민들에게 알래스카 자원에서 생산된 석유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좀 배분한다, 이런 개념이지 본원적 개념의 기본소득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준비했다고 했던 나라가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는 뭐 그것도 기본소득을 실시한 게 아니라 우리 장기 실업자한테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주는데 일을 해야 될 의무를 조건부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부로 주는 이제 실업급여를 그 조건을 없애고 그냥 돈 주겠다. 한번 너 이 장기 실업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무런 조건 안 주면 알아서 직장 찾아다니고 일자리 찾아다닐 줄 알았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뭐 일자리 찾아다니는 사람이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2년 기한으로 실험하다가 1년만 하다가 중단했어요. 더 이상 가망 없다, 이제도. 그래서 중단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복지급여를 주면은 근로유인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이 근로유인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조달의 문제죠. 월 30만 원만 주더라도 우리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하려면 한 180조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그리고 이제 180조 원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복지 지출로 총 나가는 돈이 한 18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지출로 나간 돈 총 합만큼을 또 별도로 180조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부 사람은 복지제도 중복되는 거는 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회보험제도는 뭐 월 30만 준다고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또 사회보험은 그래서 일단 재원 조달의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공짜로 주면은 좋은데 세금 내라고 하면 싫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180조 원 세금 내라. 그런데 이제 또 일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을 근로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거의 그 일하는 사람이 한 8%인가 49%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내 세금 안 내니까 좋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만약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죠. 예를 들면 상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비용 부담자가 동의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야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온 질문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5조 원 정도 사업이라는 거를 듣고서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재원은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연금들 성격과는 다르게 근로를 이제 장려한다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좋은 지원 정책이 수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원 사업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현재 청년들 실정에 맞춰서 좀 변화가 있기는 한 건지 이런 실정이 좀 궁금합니다. 이 이제 근로장려금 제도는 이제 원래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EITC라고 해서 뭐 이야기하는 많이 듣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 취지의 목적은 말 그대로 근로장려에 있는 것이고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빈곤한 사람들을 국가가 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한 몇천억으로 시작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한 5조로 올렸죠. 5조 원 금리로 증액시켰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급여는 지금 그 최대 그 이제 급여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원래 이제 근로소득이 없으면은 지급되는 것도 없죠.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급되는 제도니까. 그러니까 점정 구간, 그다음 팽탕 구간, 그다음에 이제 그 감소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팽탕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대 연 260만 원 받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260만 원 이제 그것도 이제 이번에 올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60만 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말느냐에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연 260만이니까 월 260만이면 모르겠는데 연 260만이거든요. 그래서 월로 따지면 뭐 거의 뭐 23만 원 뭐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제 근로장려금 제도를
뭐 옛날에 1년에 한 번 줄 때는 그냥 9월에 뭐 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석 보너스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뭐 그냥 국가가 주니까 고맙다. 그렇지만 빠지면 화가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니까 거의 뭐 원래 생각은 뭐 근로장려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돈은 5조 원 선화해서 근로유인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거의 학술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제대로 그 예를 들면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연 260만 원을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 연 260만 원 때문에 일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소득 수준이 낮진 않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냥 좋은 거죠. 기분 좋은 제도죠. 기분은 좋죠. 받으면 공짜로 260만 원 오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 제도고, 그런데 그 정도 제도를 운영하는데 돈을 5조나 쓸 필요가 있는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보충급여라고 해서 주는 게 생계급여 제도인데 그렇게 나간 돈이 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저소득층에게 소득 보전으로 나간 돈이 5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진짜 5조 원 없으면은 진짜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못 사시거든요. 그런데도 5조 원 쓰는데 그걸 다 쓰는 돈이 5조 원인데 이게 주면 좋고 안 줘도 별로 별 부담도 안 되고 기분만 좀 나쁜 이 제도를 위해서 5조 원을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주장은 뭐 워킹 푸어를 위한 이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좋다.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좀 통합을 하자. 어차피 빈곤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합해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 경계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더 소득을 창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 좀 더 하면 빈곤 대상자에서 빠져가지고 많은 혜택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 그 빈곤자에게 받는 혜택은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급여, 주택급여, 뭐 주거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뭐 굉장히 다양한 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끊기는 게 아니고 다른 급여가 다 끊기니까 일을 더 이상 딱 경계선에 딱 들어가면 9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 93만 경계에 들어가면 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좀 결합하는 단순히 이제 아까 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공제율 30%이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좀 결합을 시켜서 그 경계된 쓴 사람들에게 좀 빈곤에 탈출해도 그 빈곤 경계선 상에 있어도 일을 할 유인을 주는 제도로 잘 결합하면 될 거다 해서 제가 최근에 제 혼자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통합하는 제도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결합해서 한 단계 높은 좋은 제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국민 기본 보장제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제도 통합으로 세이브되는 비용과 기타 재원에 해당하는 항목은 조세 징수를 통한 기금 운용의 전체 합으로 비용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 조달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위 두 가지 비용 항목의 합으로 기본보장제도의 운용에 충분한 재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항목에서 조세 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조세 징수에서 직접세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반대가 클 것이고 간접세의 경우는 역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조세 징수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가장 해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이 국민기본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지출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제도 복지 지출이 늘면 주로 사회보험 지출로 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보험료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그 외에 이제 우리 일반 복지 지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복지 지출이 늘면은 조세 부담이 늘 거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사회보험료의 부담으로 나타나고요. 조세 지출 부담은 늘긴 느는데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GDP의 한 2% 정도 내지 3% 정도 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21년이 거의 20%에 접근했어요. 그래서 뭐 한 2% 정도 늘리면 22%밖에 안 되잖아요. 22% 정도는 제 생각에는 우리 국가 수준에서 충분히 확장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담이 주로 사회보험료 중심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료는 소득세하고 비슷해요. 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소득세, 이 사회보험료 증가된다는 것은 소득세가 늘어난다는 거고 직접세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 부담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비용 부담을 좀 더 늘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에 그 10% 수준은 유럽은 보통 지금 한 18%, 20% 수준까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소득과 그러니까 소득세 올리는 게 먼저지만 소득세 올리는 역할을 사회보험료가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부가가치세 올리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그 부가가치세로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가 이제 물가를 이제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넘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가 싫어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이게 부가가치세 올리는 만큼 바로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싫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부가가치세 처음 만들 때도 그 당시에는 뭐 자영업자들이 더 많았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도 했고 또 이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도 부가가치세가 낮은 나라인데 이 복지 지출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높이다가 그 민주당 정권이 오랜만에 자민당이 주로 정권을 집권하다가 민주당이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이 소비세 올리다가 바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부가가치세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당위성 측면에서는 그쪽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한데 현실적으로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설득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 위에서
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 사회적 합의라든지 좀 그리고 정부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에 대한 내 돈이 내가 내는 세금이 그냥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복지급여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국가는 정말 돈을 내 세금을 아껴서 잘 쓰고 있다 하는 확신감이 있어야 정세도 가능하고 뭐 다른 추가적인 이뭐 부가가치세 인상도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좀 조정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